세계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이은선 교수님이신데요. 세종대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신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얘기 나누면서 인생의 학문 세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저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좀 선생님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대학에서 불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또 저희 집안의 그 내력과 결혼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제가 이제 유교하고 기독교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신 프리츠 부리 교수님이라고 스위스의 그 바젤 대학의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 사상 내지는 이제 동아시아의 유교 그 사상에 깊이 빠져서 그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상, 특히 이 조선 유교 퇴계 선생님 또 율곡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한국 사상을 이룬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여성 그 유학자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인입니다. 정말 여기 나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이고요, 선생님.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작업이 그 기독교와 유교의 대화, 그래서 그 연결에 관한 걸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선생님 박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박사학위가 2개이신 선생님이신데 독특하게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이 강정일당에 임윤지당과 강정일당,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에 대한 조선 여성에 대한 또 그 연구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유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페미니즘, 서구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그 조선 여성들에 관해서 가부장제의 희생자라든지 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 페미니즘에 관한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데 부분을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셨는지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선친께서도 기독교 목사님이셨고 또 신학자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1981년 말 82년 초에 이제 유럽을 갔는데, 그때 다 알다시피 한국은 광주 사태도 지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유럽에 가서 그 전까지는 저의 그 젊은 시절에 개인적인 실존적인 그 고뇌와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답을 얻었고 했는데, 유럽에 제가 있었던 그 스위스의 그 쭈리히 신문이라고, 쭈리히의 노이에 짜이퉁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실리는 이 아시아 내지는 동양에 대한 그 신문 기사들의 해석을 보면 여전히 헤겔이라고 하는 그 서양의 그 철학자가 얘기했는 대로 이 동양에는 역사에 그 진전이 없는 정체적인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이 깔려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뭐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던 그런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 자존감에 대한 훼손, 신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가기 전에 학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감리교의 그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한 특징은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기독교를 이렇게 종합하려고 하는,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죠. 감리교만의 되게 독특한 전통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신학하시는 데서는 토착화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는데 뭐 유교와 불교, 유교와 기독교, 또 뭐 불교와 기독교 이렇게 또 섞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 시도가 감리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신앙과 이런 어떤 의식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그런 주체적인 경험의 차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라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제 저의 그 정신적인 스승이 되시는 윤성범 선생님이라든가 또 변산환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전통에 있긴 했지만, 스위스에 가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프리츠 부리 교수님은 굉장히 아주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유일성 내지 절대성을 주장하는 그런 마지막의 핵조차도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각 인간이 사는 그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케리그마, 기독교가 얘기하는 케리그마도 그런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신화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비케르그마화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자신의 그 신학적인 그 테마로 삼는 분을 저희가 굉장히 비평적이고 네. 앞서 나가신 분이네요. 네, 굉장히 앞서 나가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일찍이 아직 유럽 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동아시아에 이제 그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이제 일본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그분 밑에서 학위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제 그 양명학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양명학을 소개하는 줄리아 칭이라고 하는 카톨릭 원래 수녀였다가 그분도 이제 나와서 종교 그 학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 줄리아 칭의 책을 이제 통해서 양명학 내지 왕양명이라고 하는 한 인격의 그 전복성과 그분의 그런 강한 제가 이제까지 이제 기독교 문명 내지 기독교 신학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인간 그 실존의 그 전회라고 하는 거를 이 동아시아의 유교의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예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기독교 신학자로 계속 남아있으면 결국은 나의 구원 내지 인간의 구원 내지는 한국 사람의 구원도 결국은 서구 기독교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마지막에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 유교 문명과의 대화를 하게 됐고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신 여성의 문제도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그 이은선 교수님의 부군께서 이정배 교수님이라고 또 그쵸? 이쪽 연구를 또 많이 하신 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그 프리츠 부리 교수님 밑에서 이제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도 서구 여성 신학이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의 한국의 이제 기독교 이해는 주로 이제 남성들이 이루어놓은 신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서구에서도 70년대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 신학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런 여성 신학적인 책을 읽어보면 서구의 기독교도 정말 이 동아시아의 유교만큼이나 가부장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가 그 서구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가부장주의적인 시각에서 해석된 서구 기독교를 여성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저도 이제 기독교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왜 서구 여성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아니면 동아시아의 유교 여성들은 그것을 하면 안 되나 왜 하지 않고 있나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제가 1988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성 그 사회인으로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을 낳고 가정 살림을 하면서 또 많은 여성 동료들을 보고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 여성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유교 문명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왕양령을 만나서 그 동아시아의 유교 속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너무나 많고 또 오늘날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유일신적인 전통 속에 있는 기독교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초월의 그런 더 레디컬한 이세상적인 확장 그런 것들을 저는 유교 문명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여성들하고의 삶에도 이렇게 관계시켜서 해석해 보면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용기를 내서 한국 그 유교를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1998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이제 좋은 그 유승국 선생님이나 이동준 선생님을 만나면서 또 최영진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여성 그 유교를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예, 선생님 뭐 그 스위스에 계시면서 아이도 둘 낳으시고 그쵸? 공부하시면서 아이 낳으시고 또 논문 쓰시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그러면서 또 동양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또 그런 바깥의 시선으로서 다시 한번 이걸 재평가할 수 있는 시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이제 유교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는 여기 전공한 사람들 속에서 만났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한 번은 선생님 기독교 이렇게 모임하는 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선생님 거기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파워풀한 인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그 기독교 신앙이시면서도 유교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이런 학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파워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몇 없다는 걸 알고, 아, 선생님이 여기서 굉장히 인싸셨는데 제가 함부로 못 알아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 박사학위 받으시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그 유교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학회를 열어서, 그쵸? 근데 그 학회 분위기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유교의 여성성이 어떻게 현대사회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유교와 페미니즘의 대화를 시작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의 유교를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얻고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유교 문명을 이제 같이 해석을 해 가는 가운데 한국적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쓴 거는 1990년대 이미 이제 93년인가 제가 한국 여성학회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해갖고,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 그 여성학자들은 뭐 한국 문명의 이 가부장주의 문명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아주 굉장히 공고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말하는 사람이 유교를 말한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쵸. 그 당시 그러나 분위기가, 그때도 이제 저는 그 한국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성도 여성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그 인격을 구성하는데 이 성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이 민족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를 결코 탈각시킬 수 없다. 오히려 어쩌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그 외국에 있는 여성들이 저를 한 여성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이라고 보는 거를 더 먼저 저의 그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한국 여성으로서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그 유교 문명 내지는 이제까지의 한국 그 인류 전체의 문명도 마찬가지지만 깊이 젖어들었던 이 가부장주의적인 이 남성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식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과 이제 고투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성대에서 한국철학과의 선생님이셨던 최영진 선생님이 그렇게 제가 이제 페미니즘하고 유교하고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하셔서 한국 유교학회 1999년하고 2000년 이 두 해 동안에 유교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한국 유교학회에서 학회를 했었답니다. 아마 처음 한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말씀드린 유교학회가 유교와 페미니즘 그걸 가지고 심포지움을 하면서 그때 이제 두 번 발표했던 쓴 글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여성학자로서 이제 기독교와 그 대화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달려 있어서 제가 2003년에 이 책을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통해서 유교로 왔지만 많은 한국의 유교 여성학자들은 유교를 통해서 서양의 그 페미니즘 전통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유교 속에 있는 가부장주의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된 역할이고,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아인으로서 여성으로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저는 그것의 한계를 알고 그 전통 유교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성의 모든 구원은 그럼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 유교사에서 핵심적으로 여성과 남성도 똑같이 성이 똑같다. 이루어진 것의 모습이 다지 그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성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한 분이 이제 그 조선 유교 선비인 18세기에 와서 임윤지당과 그 뒤를 이은 강정일당 이런 분들에서 구체적인 그 워딩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한 사람들이 유교 여성들이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책을 낼 때는 아직 이제 여성을 통해서 한국 유교사를 해석하는 것을 내지 못했다가 2006년 7년에 두 여성 선비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이제 잃어버린 초월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풀어서 이제 한국 유교의 종교적인 성찰과 여성주의라는 걸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 제가 한국 유교를 이해하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국 유교를 보통 이제 철학이라든가 이제 윤리 쪽인 측면에서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교를 그 드러내는 핵심적인 용어인 하하기 상달이라든가 극고명의 도중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논어와 그 중용의 언어가 바로 가장 이곳에서의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천하다고 하는 그곳에서의 삶 속에서 최고의 초월과 궁극을 실현하려는 그런 것이 저는 유교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선 유교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의 삶 속에서 유교도의 그런 태극이라든가 뭐 천리라든가 뭐 천명이라든가 뭐 도라든가 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조선 유교의 여성들이야말로 저는 유교의 가장 진보적인 체현자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기독론의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최고의 궁극이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와 이제 유사한 맥락, 논리라 그럴까 그런 거에서 그 하나님이 하늘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유대인 청년 예수에게만 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착이 되는 그거를 깬 것이 이제 비케르그마화라면, 거기서 인간이 된 것 중에서 특히 남성에게만 집중한 것이 저는 한국 유교 내지 유교의 모습이라면 그 유교의 가부장주의를 또다시 한번 깬 게 이런 어떤 그 유교와 페미니즘의 대화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태를 우리가 차근차근 깨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인간적인 세계로 이렇게 확장한 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거룩의 평범성이라는 말로도 얘기를 하고 그 거룩의 평범성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제가 맨 처음에 유교와 기독교를 대화를 했을 때 비신화화와 비케르그마화로 그것을 예수 한 인물에게만 그 한정한 것이 아닌 전체 인간에게 확장해야 한다. 선생님 지금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접했던 게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였는데 제가 이제 유교를 종교적으로 풀어내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장태 교수님 외에는 그렇게 보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길라잡이가 되고 유안이 되고 위로가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 비신화화의 어떤 그런 그 운동성으로 인해서 이 책을 또 저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 목적성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고 그때는 굉장히 그 새롭고 그랬던 저한테는 그랬던 책이었습니다. 그런 뜻을 알아주시는 황상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굉장히 그 외롭게 한국 그 여성으로서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국 유교사의
속에서의 그 여성들의 그런 그 삶과 사유를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서 그것을 해오는 데 있어서 참 외로운 면도 있었는데 황사기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이후로 이제 그래서 많은 그 유교 학자 내에서의 여성들이 이제 이런 그 유교와 맞습니다. 페미니즘을 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그게 좀 이슈가 터진 게 선생님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여기서 또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하늘과 만나려는 시도를 봉제사와 접근객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영역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늘과 닿고 싶은 어떤 노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기독교가 신이 인간이 됐던 것보다 저는 그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을 기독교는 또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특별하게 하는 성직자 그룹과 일반 그 비성직자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성직자 그룹을 했는데 사실 유교는 성직자 그룹이 따로 없잖아요. 그쵸. 일상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성직자 그룹을 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죽이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도를 실현하자는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비신화화를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이제 사각지대 유교의 사각지대가 바로 그것을 이제 남성에게만 한정시키는 그런 사각지대를 지금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인습적인 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바로 그거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본성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그것을 이제 그 기독교가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의 경의 그런 언어를 들어서 여성을 그 하위 존재로 이렇게 해왔듯이 유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음양론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역경이라든가 뭐 그 이후에 여러 그 경전들에서 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그것을 본성적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배타적인 그 성을 나누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하는데 독일어에 우어타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어타일이라는 거는 이제 판단이라는 소리인데 우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고 타일이라고 하는 게 조각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객관과 주관을 나누고 어떤 것이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려면 다 어떤 내 눈앞에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여성 나름의 판단 여성들도 우리 나름의 고유한 의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나름의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그 페미니즘의 그 등장의 의미잖아요. 그러려면 여성들도 판단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여성이라는 의식이 있기 위해서는 남성이라는 것이 없이는 여성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교가 이제 그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남성을 그렇게 이제 여성보다 더 높인 그런 오류를 저질렀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샤머니즘적인 전통이라든가 또 이제 불교적인 전통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레디컬하게 판단을 우선 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분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 속에 더 주체적인 의식으로 갈 수 있는 씨앗이 숨어 있다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조선 유교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이제 억눌린 2차적인 그런 존재로 의식을 했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그런 것들을 조선 유교 문명이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가르치고 아까 말씀하신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주체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선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그 이전의 고려시대 때의 불교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 이전에 이제 샤머니즘 그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이 분리의식과 예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의미의
어떤 비주체적인 그런 존재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게 바로 조선 유교 시대의 오늘의 현대 여성들과는 다른 그 여성들의 그런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현대 여성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면서 훨씬 더 공적인 의식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하지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특히 종부의식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그런 어떤 가족을 대표해서 문중을 대표해서 이런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공적인 의식이 윤리의식이 저는 결코 20세기 여성들이 쉽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높은 것이었다고 이제 그런 해석을 이제 해봤습니다. 또 이 당시의 여성들의 삶을 보면 이게 그 곡간 열쇠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아서 본인이 가사를 경영하고 가장으로서 그 집안 경영을 다 여성들이 담당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순임금을 저희가 굉장히 높일 때 이제 사기종인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순임금을 높이는데 여성이야말로 사기종인을 실천한 정말 훌륭한 이런 삶을 살아낸 뭐 조선의 여성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그 사기종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이제 오늘날 그 페미니즘이 더 이상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고 뛰쳐나와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여성의 해병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윤리적인 차원의 최고의 높은 단계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 선택을 가지고 우호타일 자기의 그 판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최고의 윤리의식이고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뭐 기독교는 그것을 십자가라는 그런 그 상징으로 표현을 했고 아까 이제 그 유교에서는 유교의 최고의 성인으로 이야기되는 순임금의 그 인격의 캐릭터를 얘기할 때 사기종인, 서녀인동,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성인의 성자가 그 귀와 입에서 이제 두 글자가 이제 왕이 정말 아주 날카로운 귀를 가지고 조그맣게밖에 들리지 않는 미약한 미천한 사람의 언어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판단해서 현명한 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듯이 저는 그 조선 그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비록 그 숫자가 이제 소수이긴 했지만 그런 어떤 성인의 사기 종인의 자기를 이렇게 접고 보다 보편의 가족의 행복 어떤 그 공적인 그런 가치를 그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기종인의 삶을 조선 여성의 그런 그 여성 선비들만큼 진하게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거룩성이 거기서 보시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야말로 진정한 거룩성이 인간에게도 확장됐고 인간에게 확장된 것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유교 남성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의 삶 내지 여성들의 본성에까지도 확장돼서 체현한 것이 저는 그 조선 유교 여성 문명 속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나를 무로 만드는 게 그 궁극적인 그런 한일의 실천, 한일 되매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그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맥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떤 공적인 뭔가를 실현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에게 선생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제가 2018년에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그 명예퇴직을 하고 한국 신연구소라는 걸 세워서 지금까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신학을 정립시키는, 신학이라는 게 전통적인 의미의 가토이라고 하는 theology가 아니라 믿을 신자, 그건 좀 길게 발음하는 신학을 이제 한국
비극적인 그런 토양에서 유교 기독교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이 건물에 그 퇴계연구원이라고 하는 간판이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그런 뭐 음식점, 뭐 그 주점 막 이런데 다 이렇게 다 함몰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의 상황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이 세계를 기의 차원으로 채우기 위해서 경주해 온 것이 저는 서구의 그런 서구 지향적인 가치 위주적인 근대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20세기 초에 그런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제 물질적인 삶이 이제 윤택해졌고 삶이 이 아주 기적인 토대가 굉장히 이제 확장이 됐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한 인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윤리적인 주체로 살기 위해서도 그 윤리적인 주체의 의식,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그런 물적인 토대가 없이는 사실 생각할 수조차도 없죠. 건강도 거기에는 그렇죠. 포함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살 집도 마련이 돼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오늘날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올랐다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진 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명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토대가 또 이제 너무나 한편으로 이제 치우쳤고, 거기서의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의 이 편향적인 그 부의 집중이라든가 이제 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정치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또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묘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부의 그 불평등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1789년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났을 유럽 수준으로까지 그 부의 불평등이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대면에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래 인간적인 것은 정신이다, 사유다. 사유의 힘으로 내가 지금 나의 개인적인 그런 억압의 상황, 그 불평등과 빈곤의 상황을 굴복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가 아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나의 정신의 힘으로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런 형태적인 차이와 형태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퇴계 선생님이라든가 한국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기에 그 묘하게 서로 응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젊은 여성들에게 그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기적인 상황, 물질적인 상황, 불의하고 그 불평등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억압의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선생님 진짜 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국 신연구소를 소장으로 계시면서 선생님이 어떤 인간의 정신의 힘에 관한 어떤 믿음을 더욱더 해주셔야지 우리 젊은 여성들이 조금 더 상황을 견뎌내고, 그리고 지나가면 또 하나의 추억이 그냥 돼버리는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부로 해서 선생님 말씀 좀 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